김해 대성동에서 발견된 가야의 무덤들. 발굴과 함께 쏟아져 나온 인골과 3천여 점의 각종 유물들. 이 모든 흔적은 가야인들이 남겨놓은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이었다. 바로 그곳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가야의 여전사가 있었다. 안녕하세요. 고두심입니다. 오늘은 가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한반도 남부에서 성장한 가야는 5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시기적으로는 고구려, 백제, 신라와 같은 시대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가야는 우리 고대사의 변방 취급을 받으며 전설의 장막 뒤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자체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가야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야에 여전사가 있었다니 선뜻 믿어지지 않는 지어낸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더구나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와 같은 우리 고대사 기록 어디에도 여전사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가야에 여전사가 있었을까요? 자, 여기를 봐주십시오. 김해 대성동에서 발굴된 가야의 여전사 무덤을 재현해 놓은 곳인데요. 발굴 당시 무덤에는 이렇게 3사람의 인골이 남아 있었습니다. 인골 2구는 전신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고 또 한 구는 상당히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발굴팀은 바로 이 인골의 주인공들을 가야의 여전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을 가야의 여전사라고 하는 것인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야 왕국의 진면모가 밝혀진 것은 김해 대성동 구릉지대에 잠들어 있던 180여 개의 무덤이 드러나면서다. 북쪽에서 북쪽이고 낮은 쪽이고 북쪽으로부터 이 남동쪽으로 약간씩 이렇게 높아지는 구령상의 지형이 되겠네요. 지난 90년 구릉지대를 조심스럽게 파내려가자 금관가야의 무덤이 발굴팀을 기다리고 있었다. 첫 발굴부터 드러나기 시작한 대형 덧널 무덤은 학계를 흥분시켰고 무덤 안에서는 철갑옷을 비롯한 최고급 가야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발굴 당시 모습을 그대로 복원해 놓은 무덤에서 그 규모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묘광 길이가 10m 이르는 29호 무덤은 3세기 말에 만들어진 것으로 대성동 고분군 최초의 왕묘로 알려져 있다. 29호분이 예사롭지 않은 무덤이라는 사실은 출토된 유물로도 알 수 있다. 부장품은 실로 엄청난 양이었다. 토기류만 수십 점에 이르렀고 겹겹이 깔아놓은 덩이쇠, 권력자를 상징하는 대형 철제 칼, 최고급 도질 토기, 그리고 북방과 교류한 유물까지 모두 지배층의 무덤임을 말해주는 유물이었다. 대성동 고분군이 발굴됨으로써 우리가 말하는 가야의 출발이라든지 가야의 본질, 가야의 성격을 알 수 있게 됐고 또 대성동 고분군 좁은 의미로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강가야의 지배자들의 무덤, 왕들의 무덤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야사 연구에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덤이 중복이 많이 되어 있는. 예, 여기는 대성동에서 출토된 지배층 무덤은 40여 기.
무덤이 규칙적으로 그 속엔 1600여 년 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금관가야를 복원할 비밀이 있었다. 5세기 1사반기의 무덤이 문제의 인골이 출토된 57호분 역시 금관가야의 전형적인 지배층 무덤인 대형 덧널 무덤이었다. 인골은 무덤의 북쪽 단면에 나란히 누워 있었다. 세 사람의 인골 중 한 구는 하반신만 남아 있었지만 두 구는 전신이 대체로 양호했다. 발굴 현장에서 그 노출 상태가 말입니다. 그 주 피장자가 아닌 주 피장자의 발치 쪽인 그 북쪽 편에 있었습니다. 북쪽 편에 그 주 피장자하고는 그 방향이 전혀 다르게 그 머리를 동쪽 편에 두고 세 명이 그 나란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57호 무덤에서 발견된 세 사람은 순장자였다. 주곽이 심하게 훼손돼 주인의 인골은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 발끝 쪽에 세 명이 순장된 것으로 보인다. 주인이 안장됐던 곳에선 철갑옷이 출토됐고 세 명의 순장자 머리맡에선 수많은 철제 투구 조각들이 나왔다. 그렇다면 세 명의 순장자는 어떤 사람들일까?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이런 정도의 나온 것만 해도 상당히 그 당시 뭐 4세기 고대 인골 전문가인 김재현 교수의 도움을 받아 인골 분석에 들어갔다. 인골에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다. 분석을 통해 나이는 물론 키와 성별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분석 결과 세 명의 나이는 각각 20대에서 30대 초반으로 밝혀졌다. 키는 인골의 대퇴골, 즉 엉덩이에서 무릎까지의 뼈 길이로 알 수 있다. 발굴한 세 명의 대퇴골 길이 측정을 통해 각 인골의 키를 알 수 있었다. 그런데 골반뼈를 분석하던 중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이 모두 여성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는 것을 각이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런 각이 큰 부분이 되게 여성이고 마치 그 이렇게 벌어지지 않고 마치 그 일종의 퀘션 마크처럼 아주 이렇게 많이 굽어져서 각이 좁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개가 이제 그 남성으로서 판단되어지는 것들입니다만은 골반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몇 번 아기를 낳았느냐 이러한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A 인골, B 인골, C 인골 모두가 골반이 남아 있어서 확인해 본 결과 대체로 다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의 출산을 한 아이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여성들. 그런데 이들이 예사로운 여성이 아님을 보여주는 또 다른 단서가 포착됐다. 조금 그 쉽게는 확인하기가 힘듭니다만은 그 요 부분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경골, 즉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가장 아랫 부분에 있는 발뼈에 해당합니다만은 여기에 그 보통 근육이 이렇게 붙는 가자미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게 무릎 부분에서 이렇게 다리 부분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근육이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근육이 붙어 있는 요 선이 여성이면서도 발달한 것이 당시 확인되었던 이 새 인골의 특징이었습니다. 즉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이러한 그 다리 근육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근육들이 발달하는 게 가장 많이 발달하는 것은 예를 들면 뭐 테니스 선수, 여자 테니스 선수라든가 또는 그런 뭐 승마를 하는 다리에 힘을 많이 주는 그런 경우에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만은 또한 세 여성 모두 대퇴골에서도 근육이 발달한 흔적이 발견됐다. 대퇴골 조선의 발달이 그 흔적이라는 것이 발굴팀의 설명이다. 인골 분석으로 확인된 정보를 종합해보면 이들은 다리 근육이 상당히 발달한 20, 30대 초반의 여성이라는 것이다.
바로 이 인골이 대성동 57호 무덤에 잠들어 있던 여성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여성은 출산 경험이 있는 30대로 밝혀졌는데요. 키는 대략 150cm 정도 되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외관상의 특징만 놓고 보면 이 여성은 평범한 가야 여성으로만 비춰집니다. 인골 분석상으로 나타나는 특이한 점은 다리의 근육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 부분. 무릎 위의 대퇴골과 무릎 아래쪽의 경골에서 발달된 근육의 흔적이 발견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대퇴골이나 경골의 근육선은 일정한 훈련이나 운동을 할 경우에도 발달하지만 반복적인 노동을 통해서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리 근육 상태만으로 이 여성을 가야의 여전사로 보는 것은 아닐 텐데요. 과연 무엇 때문에 여전사라고 하는 것일까요? 금관가야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 중에는 전사를 상징하는 무기가 있었다. 부산대학교 발굴팀이 김해시 예안리에서 찾아낸 금관가야 인골은 190여 구에 이른다. 양적으로도 우리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고 보존 상태 또한 양호했다. 김두철 교수는 그동안 예안리 인골의 성별과 부장품의 연관성을 연구해 왔다. 그런데 철창이 출토된 무덤은 대부분 성인 남자의 무덤이었다. 예안리 고분에서 출토된 철창은 87%가 남성 무덤에 들어있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성인 남성들이 하나씩 가지고 있는 무기. 그래서 이런 창들이 제가 보면 그 집단이 있어가지고 특히 보통 평시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은 전시라든가 비상시에는 근데 동원되어서 뭐 군사력에서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평시에는 마을의 어떤 경찰력으로서 역할했던 성인들, 성인 전사 집단의 어떤 상징적인 유물이 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을 뽑는 방추차가 출토된 무덤은 모두 여성의 무덤이었다. 무덤에 들어있는 유물에는 그 사람의 살아생전 역할이 담겨 있는 것이다. 문제의 대성동 57호 무덤에서 발견된 철제 무기는 16점. 대부분 주 피장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고급스런 철기였다.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3명의 여성들 머리맡에서 발견된 철제 투구 조각들이었다. 이 6점이라는 투구가 과연 주 피장자로 유물로 보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더군다나 순장자의 또 머리맡에 있었고, 그다음에 뭐 모양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뭐 전체적인 투구의 뭐 제작 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순장자의 투구가 아니냐. 그렇다면은 여성이 투구를 쓰지 않았느냐.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규칙적인 지판이 발굴한 투구 조각들을 분석한 결과 투구는 모두 6점. 6개로 봐야 되나요? 이걸 하나 네. 봐야 되나요? 대체로 보면은 예. 우리가 요 지판이 요 가운데 지판이 있고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었다기보다는 뭔가 좀 신분이 넓기 때문에 지판 상호 발굴팀의 주장대로 6점의 투구는 과연 순장된 여성들의 것일까? 즉시 투구 복원에 착수했다. 복원한 투구를 금관가야 지배층의 투구와 비교해보면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 철제 투구가 누구의 것인지 확인하는 일만 남았다. 예, 이 두 개를 이렇게 비교를 하자면은 먼저 이거 57호분 투구는 여기 보시다시피 18호분에 비해서 투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웨이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밋밋한 이런 형태입니다.
근데 18호분 투구는 약간 이렇게 웨이브지는 됩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큰 차이는 뭐냐면은 18호분 투구는 보시다시피 위에 이렇게 복발이 새로 만든 이렇게 복발이 얹어집니다. 이 투구는 보시다시피 새로 만든 복발이 없습니다. 없이 밋밋하게 그냥 위에 가죽으로만 이렇게 덮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투구에 따라서도 격이 높은 투구와 격이 낮은 투구로 비교가 가능한 것입니다. 보장된 위치와 투구의 제작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대성동 57호에서 출토된 투구는 지배층의 투구가 아닌 순장된 여성들의 것임이 확인됐다. 그렇다면 이 여성들은 살아생전 투구로 무장한 여전사라는 뜻일까? 투구가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순장자가 나왔지 않았습니까? 출토 상태를 보면 그 투구가 순장자하고 관련되는 건 틀림없어요. 그 출토 상태를 그대로 존중한다면, 그대로 존중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은 그 순장자도 여성이니까 여성도 여성의 전사자가 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지난 76년에 발견된 예안리 고분은 금관가야의 일반인 공동 무덤이다. 이곳 예안리의 가야 무덤에서도 여전사의 존재가 확인된다. 그 단서가 포착된 곳은 예안리의 지도자급 무덤에 해당하는 57호 무덤이다. 주인의 성별을 알 수 있는 인골 분석 결과 놀랍게도 예안리 57호 무덤의 주인 역시 여성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지휘관의 상징인 칼은 물론 말 제갈과 같은 기마 무장도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전사들의 상징인 창도 나왔다. 이런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성 전사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구를 가지고 있고 그 집단에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죠. 마구를 가지고 또 보통 돌아가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담뱅기로서의 지도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한 칼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창을 가지는, 그래서 전사적 성격이 아주 강한 여성, 그 중에서도 거의 지휘자급에 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여전사의 실제 얼굴을 되살려 보기로 했다. 정확한 복원을 위해 두개골이 가장 양호한 대성동 57호 무덤의 여성으로 선정했다. 훼손을 막기 위해 먼저 선정된 두개골을 3차원 영상으로 복원해 똑같은 모형을 만들었다. 3차원 그 레이저 스캐너로서 데이터를 3차원, 두개골의 데이터를 3차원화하고 그 데이터를 컴퓨터에서 사과 모양을 슬라이스 파일로 자르듯이 두개골을 파일을 자릅니다. 그 간격이 한 0.1mm 정도 됩니다. 그 데이터를 컴퓨터에서 바로 레이저로 조사하면은 여기 광경화성 수지에서 그 레이저 받은 부분만 0.1mm만 경화가 됩니다. 그런 과정을 두개골 높이가 29cm인데 약 한 2,900번 하여서 그 측정을 해서 두개골의 원상을 복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성동 57호 여성전사의 두개골과 똑같은 모형 두개골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완성된 모형 두개골은 얼굴 복원 전문가인 조용진 교수의 연구실로 옮겨졌다. 눈, 코, 입 등의 구도를 측정하고 각 부위의 두께를 측정했다. 뼈의 두께에 따라서 각 부위에 살과 근육이 어느 정도 붙는지가 결정되고 안구는 물론 눈썹의 방향이라든지 입술의 방향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십여일에 걸친 세밀한 작업 끝에 금관가야 여전사의 얼굴이 서서히 되살아났다.
미간이 넓고 시원한 입술을 가진 이 여인이 바로 금관가야 여전사의 모습이다. 아래 얼굴이 작고 눈과 눈 사이는 넓고 코가 약간 짧고 이런 얼굴은 전형적인 남방계형 얼굴이고 이런 얼굴은 또 옆에서 보게 되면 앞뒤 길이가 좀 긴 편이죠. 또 머리도 그렇고 그래서 좀 생기발랄한 이런 인상을 줍니다. 투구를 쓰는 순간 이 여성은 전사가 되었을 것이다. 대성동 57호 무덤이 열렸을 때 금관가의 여전사는 살아생전 사용한 투구와 함께 그 존재를 드러냈던 것이다. 김해 대성동 고분이 발굴되기 전까진 우리 역사에서 무장한 여전사가 있었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여전사가 김해의 금관가야에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투구와 갑옷으로 무장한 것을 보면 금방이라도 전쟁터로 떠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전사가 쓰고 있는 이 투구는 무덤에서 발굴한 투구 조각으로 복원한 것입니다. 갑옷은 가죽으로 만든 것인데요. 물론 무덤에서 이런 갑옷은 나오지 않았지만 학계에서는 투구를 썼다면 갑옷도 착용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가죽이나 나무로 만든 갑옷은 쉽게 분해되는 유기질 성분이기 때문에 남아있지 않을 뿐인데요. 그래서 실제로는 갑옷을 입었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금관가야의 여전사가 지금까지 확인된 우리나라 최초의 여군인 셈인데요. 그렇다면 당시 다른 나라에도 여전사가 있었을까요? 여전사에 대한 세계 최초의 기록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합니다. 아마존의 여전사에 대해서는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고대 그리스 유적에서 발굴된 바로 이 항아리에 아마존의 여전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스의 영웅이 아마존의 여전사와 싸우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그리스인은 아마존의 여전사들이 실제로 그들을 위협할 정도로 전투력이 뛰어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남부에 발견된 이 유적은 아마존 여전사의 신화를 역사로 증명한 무덤입니다. 무덤 한가운데 안치되어 있는 인골이 보이죠? 바로 이 인골의 주인이 아마존의 여전사입니다. 인골 주변에 매장된 유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 무기들입니다. 화살촉도 있고요. 제법 큼직한 청동 칼도 보이죠? 이 청동 칼들은 여전사의 손에 꼭 맞게 제작된 무기로 판명됐습니다. 이번엔 여전사 아래쪽에 있는 인골을 봐주십시오. 상당히 불편한 자세로 구부린 자세인데요. 고고학계에서는 여전사를 모셨던 남자 시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아마존의 여전사라고 하면 남미 대륙의 아마존강을 연상하게 되는데요. 이런 아마존 여전사의 무덤이 실제로 발굴된 곳은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카자흐스탄 국경 부근의 러시아 지역을 아우르는 유라시아 초원지대입니다. 무엇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마존 왕국의 지역과 그 분포까지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아마존 여전사가 세계 여전사의 대명사가 된 것은 그만큼 여성 전사의 실체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인데요. 한반도에 금관가야에 여전사가 있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금관가야에 여전사가 등장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금관가야의 영역권이었던 부산의 복천동. 이 일대가 금관가야 유적임을 알려주는 유물들이 쏟아져 나온 곳이다.
그런데 금관가의 급속한 성장기에 해당되는 4세기의 유물에서 심상치 않은 변화가 감지된다. 부장품에서 무기류가 갑자기 증가하는가 하면 무기체계의 일대 혁신이 엿보이는 것이다. 투구와 철갑옷 같은 방어용 무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고, 화살과 창 같은 공격용 무기는 살상력을 한층 증대시킨 형태로 바뀌었다. (4세기대에) 들어오면서 이 창이 굉장히 그 살상력을 높이는, 즉 공격력을 더욱더 배가시킨 형태로 바뀌어 갑니다. 예를 든다면 자루를 끼우는 부분이 아주 그 깊게 들어가 있고, 이 부분에는 못을 박은 흔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루를 아주 고정시키는 하나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심 부분에는 굉장히 그 뾰족하고 단면 형태가 다이아몬드형, 능형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3세기의 창은 적을 찌르는 창의 단면이 타원형이지만 4세기의 창은 폭이 좁고 날카로운 다이아몬드형이다. 화살촉도 마찬가지다. 3세기까지는 목이 없는 철촉에다 촉의 단면도 타원형이지만 4세기에는 철촉을 끼우는 목이 생기고 단면은 날카로운 삼각형이다. 이런 변화가 관통력의 증대로 이어지는지 직접 실험해 보기로 했다. 화살촉 복원은 전문 장인에게 의뢰했다. 출토된 유물과 똑같은 형태로 3세기 화살촉과 4세기 화살촉 등 2개를 만들었다. 복원한 화살촉의 관통력 실험은 쇠뇌를 이용했다. 초고속 촬영으로 확인한 결과 단면 타원형 화살촉은 함석판 3장을 관통했고, 단면 삼각형의 화살촉은 5장의 함석판을 관통했다. 그 전까지는 철제 갑주가 없었는데 이 철제 갑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공격용 무기의 변화도 있고 이 방어용 무기의 변화도 나타난다는 것이고, 또 이 무기 자체의 대량 부장 양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그 당시 어떤 사회적인 변화, 뭔가 이 무장에 의한 변화, 이런 것들이 이런 요소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화살촉 같은 경우도 이제 화살촉의 무게가 무거워지는, 그것은 관통력의 증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바로 어떤 공격의 필요성에, 공격력의 증대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상황, 그것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전쟁과도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그러한 요소로 볼 수가 있습니다. 4세기 중국에선 5호 16국 시대의 혼란이 시작됐고, 그 틈을 타서 고구려는 낙랑과 대방을 함락시키고 한반도 남쪽으로 눈을 돌렸다. 이에 따라 백제와 고구려의 전선이 형성됐다. 그동안 한반도 남부의 패권을 놓고 신라와 접전을 벌이던 금관가야로서도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촉즉발의 전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신라는 발빠르게 고구려와 손을 잡았고, 이에 금관가야는 백제와의 제휴로 신라를 견제해야 하는 격동의 시기였다. 당시 4세기대 신라하고 가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갑주 같은 경우에는, 제지적인 요소의 갑주 같은 경우는 신라 쪽의도 상당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근데 마구르 같은 경우에는 나타나는 시기가 상당히 늦게 나타납니다. 신라 쪽에서는. 그리고 저는 아마 강개토왕 남정을 전후로 해서 신라가 애교력을 발휘해서 그 고구려군을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그 무렵을 전후로 해서 신라의 힘이 강성해져. 힘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역전이 되는 양상이 있습니다. 금관가야에서 일어난 4세기의 무기 혁신은
이러한 급박한 정세를 파악하고 발빠르게 대응한 결과로 추정된다. 금관가야의 각 지역에서는 4세기 중엽부터 철갑옷의 확산 현상이 관찰된다. 이는 그동안 지배층에 집중돼 왔던 무장의 범위가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 투구와 가야 고유의 철갑옷인 판갑으로 무장한 전문 전사 집단이 출현한 것이다. 철판을 가죽이나 가죽건이나 못으로 고정을 해놓기 때문에 상하 유동성이라든지 좌우의 유동성이 전혀 없이 고정되어 있는 게 하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갑옷은 주로 집단 상층부의 전사들이 하나의 착용하는 갑옷으로서 주로 하나의 보병이 착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술 변화가 일어난 것은 4세기 후반. 가야 유적에서 출토된 다양한 말 갖춤새들은 본격적으로 기마 전술이 도입됐음을 알려주는 유물이다. 그 상징이 기마용 발걸이다. 등자로 불리기도 하는 발걸이는 말타기에 익숙하지 않은 농경 민족이 기마 전술을 도입하면서 사용된 말 갖춤새다. 이 등자가 있음으로 해서 일단 이 무사가 말을 탔을 때 이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손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다는 이 무사를 안정시켜주는, 말 위에서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등자가 하나의 이 기마 전술을 구사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특히 농경민족 같은 경우 유목민족들은 계속 말을 다뤄왔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말을 탈 수 있지만, 특히 농경민족들은 이 말 위에서 그 안정적인 것이 굉장히 요구되었기 때문에 이 등자의 도입이 하나의 기마 전술을 구사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관가야는 4세기 이후 지각 변동이 일어난 한반도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에 선진 기마 전술을 도입해 투구와 철갑으로 무장한 기마 전사를 양성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전사가 이렇게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대처하기 위해 금관가야가 총비상체제로 돌입하면서 등장했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 지도를 주목해 주십시오. 당시 한반도 남부에 위치한 가야연맹 분포도입니다. 보시다시피 가야는 12개의 크고 작은 정치 세력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김해를 거점으로 성장한 구야국이 바로 금관가야입니다. 물론 그때는 부산의 동로국을 합병한 상태였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금관가야는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노동력은 곧 병력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데요. 금관가야가 낭랑과 대방까지 병합한 동아시아 최강의 고구려와 신라에 맞서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무기 체계를 혁신시키고 선진 기마 전술을 도입했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절대 병력을 해결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금관가야가 선택한 또 다른 해법이 있는데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김해라는 도시 이름은 글자 그대로 쇠의 바다라는 뜻이다. 가야 시기 김해 평야는 바다였고 지금의 김해 시내 역시 대부분 바다였다. 가야는 해양 왕국이었던 것이다. 삼국지 동의 전에는 김해라는 지명이 어떻게 유래된 것인지 가늠할 수 있는 기록이 있다. 김해 금관가야는 당시 동아시아 철 수출권을 장악한 국제 해양 도시였다.
이를 증명하듯 김해 대성동 유적에서는 다양한 철 제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철의 중간 소재로 화폐 기능까지 겸했던 대량의 덩이쇠를 비롯해 고난도 철기 기술의 정수로 꼽히는 가야 고유의 판갑옷 등 대성동 고분에서 출토된 이 같은 유물은 철의 왕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 김해 회연리에서 출토된 중국 화폐 화천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면 당시 금관가의 국제교역 수준과 범위까지 추정이 가능하다. 근데 이 화천이라고 하는 도는 신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만큼 짧아서 10년밖에 통용되지 않은 돈입니다. 대개 3세기 후반에 이른바 황해도에서부터 배를 띄워가지고 김해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일본 열도의 큐슈 북부까지 갔다 오는데 대개 2년 내지 2년 반의 시간이 걸렸던 걸로 추산이 됩니다. 근데 한 번 왔다 가는데 2년 내지 2년 반에 걸리는 바닷길에 점점이 이 화천이 출토가 되고 있는 거죠. 따라서 10년밖에 사용이 되지 않은 이 화폐가 2년 내지 2년 반 걸리는 이 해상 교통로상에 점점이 출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해상 교통로가 3세기 후반에 얼마나 활발히 이용이 되고 있었던가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단적인 유물이죠. 일본 최초의 통일 정부인 야마토 정권의 중심 거점이었던 오사카. 이곳 박물관에 전시된 철기 제품은 가야와 일본 열도 사이에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 보여준다. 일본에서 철갑옷이 등장한 것은 4세기 말. 그런데 이 철갑옷은 긴 철판을 연결해서 만든 모양이 가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은 흔적이 역력하다. から韓国の三漢時代から三国時代にかけて板状鉄布から鉄蹄へと変化があるんですけれど、そういう韓国の傾向に従って弥生時代には板状鉄布、古墳時代には鉄蹄という形で鉄の原料をですね輸入して、当時日本では鉄が作れなかったんです。 철을 생산하지 못했던 일본 정치 세력들은 가야의 철 수입권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전쟁에 가장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기고요. 누가 보다 좋은 무기를 갖고 있느냐, 누가 그런 문제가 될 건데요. 그 무기를 구성하는 데는 당연히 방어용 무기든 공격용 무기든 철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각 지역 간의 일본 열도의 그 패권을 결정하는 이러한 쟁투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한반도로부터의 철을 중심으로 한 선진 문물의 수입을 누가 독점할 수 있느냐, 아마 이런 거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금관가야는 철을 수출하는 대가로 일본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았을 것이다. 가야사를 연구하는 김태식 교수는 노동력을 공급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철 생산과 같은 중노동에 필요한 인력을 철 수출의 대가로 받았다는 것이다. 그 철기 생산이라는 것, 철 생산이라는 것이 고역인데 그러한 고역에 외인 노동자들이 노동력이 투입이 되고 하는 그러한 관계. 그래서 물론 일본 측에서 그 특산물이 왔을 텐데 지금으로선 확인하기 어렵고 지금으로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노동력은 들어왔다. 그래서 그것이 사람값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 철, 가야의 철에 그 대응되는 일본의 그 반대급부는 기본적으로는 노동력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후한서에서 확인된다. 외왕이 사람 160인을 바쳤다는 기록으로 보아 교역을 트기 위해 노동력을 제공한 것으로 알 수 있다. 금관가야도 일본으로부터 노동력을 공급받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유물이 하직기다. 하직기는 고급 토기가 아닌 생활용기다.
따라서 가야 지역에서 출토된 하짓기는 교역품으로 건너온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하짓기는 외인들이 금관가야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흔적이다. 일본계 토기가 보인다는 것은 그런 토기를 사용한 외인들이 건너왔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토기라는 것은 이 보편적인 용기이기 때문에 교육품으로서는 청자라든지 이런과 달리 교육의 대상품이 안 되는 겁니다. 값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토기들이 여기서 나온다는 것은 그런 일상 토기, 생활 토기를 사용하는 외인들이 건너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외인들의 성격을 보면은 굉장히 가야의 하부 구조를 형성하는 거죠. 하부 구조라는 것은 이제 일단 노동력, 우리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노예라 할까, 노동력으로 제국된 사람들이 오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안 돌아가고 그대로 남아요. 4세기의 한반도 상황이 전쟁 국면으로 바뀌자 금관가야는 병력이 절박했을 것이다. 따라서 어느 시점부턴가 금관가야는 일본으로부터 공급받던 단순 노동력을 군사력으로 대체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근데 그 노동력이 이제 4세기 후반에 한반도 전체에 이제 그 전쟁의 그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그러한 중에서 그 노동력을 군사력으로 그 대체해서 필요로 하는 백제나 그 가야의 수요가 생기고, 그러한 수요를 아마 그 왜군 측에서 외인 중에서 쉽게 공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대성동 고분에서 출토된 무기에도 그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해주는 유물이 있다. 일본에서 건너온 왜군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외창이 그것이다. 창 끝과 단면 모양만 보아도 4세기 다이아몬드형 금관가야 창과는 확연한 차이가 난다.軍事力、つまり鉄の代わりに日本列島から、兵士を、つまり軍人を輸出すると、そういう人的資源の提供ということが考えられておりまして、これは、文献からいきますと、5世紀頃から、韓半島をめぐる国際的な争いがありますから、それに和も、つまり日本も、出兵した、軍事力を提供したというふうなことが考えられますので、そのことを遡らせて、3世紀の後半から4世紀ぐらいにも同じようなことがあったと、考えるわけですね。 외 군사력 지원에 관한 실마리는 의외의 곳에서도 발견된다. 광개토대왕 비문에 등장하는 외병 기록이다. 서기 399년에 신라에 침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외병이 이듬해인 서기 400년에는 신라성을 점령한 것으로 전한다. 과연 비문에 기록된 외의 정체는 무엇일까? 한동안 일본에선 이 기록을 임나 일본설의 근거로 삼아왔다. 그러나 학계에선 비문에 등장하는 외는 금관가의 용병이라고 추정한다. 鉄の代わりに、鉄を供給するというか提供する主体性がもし茅など古代の韓国にあったとすれば、傭兵というか、軍隊を組織して戦争をリードするのは茅とか、あるいは茅と関係の深い百済川にあったとすれば、傭兵という考え方も成り立つと思います。 4세기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병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가야가 선택한 해법. 그것은 철을 주는 대가로
왜를 용병으로 이용하는 것이었다. 4세기 이후 금관가야는 무기 체계며 전술 체계를 혁신시킨 데 이어 왜를 용병으로 이용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당시 금관가야가 일본 열도에 수출한 철은 오늘날의 반도체에 해당하는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금관가야는 일본 열도에 철을 수출하고 그 대가로 절실히 필요했던 병력을 왜로부터 제공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왜를 용병으로 끌어들일 정도로 절박했던 금관가야로서는 여성들도 무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만난 대성동 57호 무덤의 이 여전사는 과연 언제 등장한 것이었을까요? 여전사 등장에 예사롭지 않은 징후가 포착된 것은 김해를 관통하는 구지로다. 대성동 고분에 인접한 구지로에서도 금관가야의 무덤이 발굴됐다. 지난 93년 도로공사 중에 발견돼 햇빛을 보게 된 구지로 무덤은 금관가야의 일반인 공동 무덤이었다. 그런데 구지로 무덤을 분석한 결과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다. 여기 결과를 가지고 5세기 1사분기 시점부터 무덤 조성이 갑자기 중단된 것이다. 그렇다고 무덤을 쓸 공간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다.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그 내에서 동시에 5세기 1사반기 무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4세기 4사반기 무덤이 마지막으로 끝나면서 그 구지로 내에서는 5세기 1사반기 무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은 역시 그 400년 고구려군의 남정에 의한 그런 결과가 아닐까. 고구려군에 의한 남정에 의해서 그 최대의 피해 지역이 같은 김해 지역이라 하더라도 김해 대성동 고분군으로 볼 수가 있고, 대성동 고분군을 방어하던 기천민, 남녀를 불문하고 그런 기천민들이 전사하지 않았느냐, 많은 피해를 입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기 400년 금관가야는 사상 최대 전쟁에 휘말렸다. 보병과 기병으로 구성된 광개토 대왕의 5만 대군이 가야 지역으로 진격해온 것이다. 철갑으로 무장한 고구려 기마 전단의 공격에 가야는 제대로 대항조차 못하고 항복했다. 그 영향은 금관가야 전역에서 나타났다. 대성동 고분군이 건재했을 때가 가야가 가장 강성하고 융성했을 때고, 대성동 고분군이 축조가 중단돼 가지고 와해됐을 때 가야 중에 신신라계, 신라 쪽으로 붙는 가야 그룹도 생기고, 대가야를 중심으로 생기는 가야도 있고, 그 다음에 아라가야, 그 하만을 중심으로 아라가야 별도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가 말하는 상유사에서 말하는 소가야, 사천이라든지 고성이라든지 진주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지역, 그 서부 경남 지역에 또 별도의 가야 그룹이 생기고, 그러니까 대성동 고분군 축조 중단 이후에는 대성동 고분군이 있었을 때는 대성동 고분군을 정점으로 하는 가야 연맹체였는데, 축조 중단되고 나서부터는 몇 개, 4, 5개 그룹으로 분열된다. 와해의 징후는 복천동 고분에서 먼저 확인된다. 가야의 독자적인 유물을 배출하던 지배층 무덤에서 갑작스럽게 신라색이 짙은 유물들이 출현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주로 토기류에서 발견된다. 철기 제품에서는 별다른 변화는 없었지만
신라계 토기와 가야계 토기가 함께 나타나는 것이다. 지금 현재 이게 보시는 게 가야 계통의 그 토기입니다. 다리에 이렇게 두 창이 뚫려 있더라도 두 창이 하나 또는 두 개가 뚫려 있는 경우에 위에와 아래가 서로 하나의 일직선되게 뚫어놓은 것이 신라계 고배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토기가 신라계의 그 고배입니다. 그래서 봤을 때 두 창이 이렇게 서로 엇갈리게 뚫려 있는 게 하나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특히 5세기 전반대의 그 신라계 고배는 뚜껑이 거의 덮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신라 고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53호 무덤에서는 가야 계통의 토기와 신라 계통의 토기가 있는데 특히 그 신라 계통의 토기가 양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라 계통의 토기가 많다는 것 자체는 이 복천동 고분군이 아마 어느 5세기 때 들어와서 가야로부터 벗어나서 신라에 편입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는 하나 유력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김해 대성동 고분 지역에서는 복천동과는 서로 다른 현상이 나타났다. 5세기 1사분기에 조성된 대성동 고분 출토 유물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말머리를 보호하는 말투구 등 고구려의 중장 기마전단에 못지않은 방어용 무기들이 출토되는 것이다. 말 갑옷이 발굴된 곳도 있다. 말 엉덩이와 몸통, 가슴과 목까지 안전하게 덮을 수 있도록 만든 철갑옷이다. 발굴팀은 이런 현상을 가야 왕국을 재건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추정한다. 가야에서는 그 전 단계에는 이런 중장 기병 전술을 알고 그것을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완전한 행태를 아직 못 갖췄기 때문에 고구려에 참패를 당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참패가 교훈이 되어 가서 그 다음에 아마 마감 마주를 새롭게 채용하고 또 전술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행태라고 이런 생각합니다. 대성동 1호분 같은 경우에 역시 개갑이라든지 마주, 57호분에서 보이는 마주 이와 같은 여러 특징으로 봤을 때 금강가야가 고구려군과의 일대 격전을 한 번 더 준비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늘 갑옷으로 완전 무장을 하고 금방이라도 전쟁터로 떠날 것 같은 기마인물상 토기에는 와해돼가는 가야 왕국을 다시 세우기 위한 가야인들의 꿈과 노력이 담겨 있다. 대성동 57호 무덤의 여전사들이 활약한 시기도 같은 시기다. 쓰러져가는 가야 왕국의 재기를 위해 금관가야에서는 여성들까지 무장을 하고 전사로 나서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구지로에서 좁은 범위입니다만은 5세기 1사반기에 무덤이 조성이 되지 않는 예라든지 안 그러면은 김해 이한리 같은 경우에 5세기 1사반기에 남성 무덤이 없다든지 이와 같은 상황으로 봤을 때 절대적으로 많은 노동력이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많은 인력의 수요는 역시 여성도 전쟁에서는 예외 없이 동원될 수밖에 없고 시기적인 상황이 여성을 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의해서 여성이 무장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대성동 57호 무덤에서 깨어난 금관가야의 여전사들. 이들은 광개토대왕 남정 이후 가야인들이 그들의 왕국을 부활시키기 위해 떨치고 일어섰음을 보여주는 역사의 증언자다.
대성동 57호 무덤의 여전사는 광개토대왕의 남정 직후 금관가야의 재건을 위해서 일어선 여성들이었습니다. 1600년 만에 우리 앞에 걸어나온 이 여전사들이 말해주듯 기록이 없다고 모든 과거의 흔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대 국가로 발돋움하려는 단계에서 신라의 병합 때 비록 그 꿈은 좌절되고 말았지만 금관가야는 고구려, 백제, 신라와 함께 이 땅의 역사를 일궈낸 제4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들이 일군 세련된 철기 문명은 일본으로 대가야로 이동해 다른 곳에서 더욱 번성해 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이 여전사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이들이 바로 금관가야의 부활을 꿈꾸며 분연히 일어섰던 우리 역사 최초의 여성 전사들이었습니다.